다음은 토양 침식과 오염 분야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그동안 가장 도외시되었던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양 침식은 토양의 흙먼지가 되어가는 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땅을 일구는 과정에서 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고 침식되기 때문에 쟁기의 발명과 함께 토양 침식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전쟁 때 이제 발명되었던 비료와 살충제 등이 농업에 쓰이면서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고, 이 때문에 토양의 미생물이 감소되니까 땅을 일구면 좀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경운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토양 침식을 심화시키고, 그럼 다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양 침식은 심각해졌고요. IPCC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작지의 유기탄소 함량이 원래에 비해서 20에서 60% 정도 손실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큰 범위이긴 합니다만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토양이 유기탄소를 많이 함량할수록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건데, 사실은 토양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PCC는 토지 황폐화가 인간에게 닥친 가장 강력하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미 전 세계 3분의 2 지역에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매년 4,000명 정도의 이주민 그리고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전 세계 이제 토양의 질이 떨어진 토양 침식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빨간색이 토양 침식 정도가 심각한 지역들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좀 보이시고, 남미, 북미, 유럽에도 좀 있고, 인도네시아, 인도 등 이렇게 토지 이용을 많이 하거나 먹거리 생산 체계가 좀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빨간색을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양 침식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긴 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1930년대 미국 남부에서 황진이 불어닥치는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아주 많은 이제 농경지들이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수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이때부터 토양관리청을 만들어서 토양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요. 토양 침식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농약 사용이 있잖아요.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을 지도로 표현한 겁니다. 진한 녹색일수록 많이 쓰는 건데 중국이 단연 압도적이죠. 그런데 그 옆에 한국도 아주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농약 사용량 어마어마하고요. 이 도표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호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브라질, 한국 자료들을 비교를 했는데 한국이 월등하죠. 농약 같은 경우는 호주보다 무려 10배를 사용하고 있고요. 비료 같은 경우도 한 4배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곡물 자급률은 이렇게 우리가 낮은데 사실 농약과 비료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우리 생산량이 정말 그렇게 증대되는 건가? 이런 사실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GMO로 인한 오염입니다. 사실 먹거리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어나는 인구들을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생산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94년 혹은 실험실로 따지면 그 이전이긴 한데요. 이때부터 몬산토를 비롯한 농학 회사들이 생산량 증대와 병해충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GMO 기술을 도입하게 됩니다. 특정 유전자를 다른 특정 작물에다가 심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육종 방식은 이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렸다면, GMO는 그런 과정 없이 인위적으로 다른 유전자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밀, 옥수수, 콩, 쌀, 감자, 면화 등에서 다 GMO 기술이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그 GMO 기술이 들어온 25년간을 평가를 해보면 생산력이 증대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GMO를 도입한 미국과 도입하지 않은 유럽에서 사탕물을 같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요.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유럽에서 사탕무 생산량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결과는 실제로 증대됐는데 한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1%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GMO는 실험실에서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도입될 필요가 없고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힘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식량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시작된 기술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보장 측면의 기여도도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GMO 기술을 이용한 작물 생산이 지금은 허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7년에 전국적으로 GMO 유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53군데에서나 GMO 유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생산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입되어 GMO 유체가 운송 과정에서 혹은 실수로 다른 곳에 뿌려지면서 그곳에서 GMO 유체가 자라게 된 거죠. 이렇게 식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GMO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GMO 같은 경우는 몬산토가 대부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몬산토에서는 어떤 농민이 GMO 종자를 사서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재파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종자 선택권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GMO 종자는 살충제와 항상 세트로 이제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종자를 뿌립니다. 그럼 제초제를 마음껏 쓸 수 있겠죠. 그 종자는 잘 살아남을 테니까. 그런 이유로 두 가지를 세트로 파는 건데 그런데 기존 제초제의 내성을 갖도록 개발된 GMO 작물이지만 특정 제초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 잡초들이 몇 년 사이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쓰던 농약으로 안 들으니까 다른 농약을 또 도입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제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면 토양의 미생물이 감소하고요. 수질과 대기 오염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뿌리는 노동자들, 농민들의 피해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약 성분 중에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GMO 제초제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GMO 작물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최대의 수입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GMO 작물을 얼마나 수입하는지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민단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를 해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그리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GMO 작물의 70% 정도는 사료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는 식용에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GMO 콩 같은 경우는 실제로 GMO 콩을 그대로 먹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가공식품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국내법 상으로는 이렇게 외래 단백질이 직접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식품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GMO임을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MO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같은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국내에서는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